신라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김광석의 아주 유명한 노래죠. 여러분들 다 자고 있는 것 같아갖고 일어나라고 한 곡 불러드렸습니다. 자, 가끔 이렇게 좀 강렬하게 오프닝을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맨날 그냥 손 흔들면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자, 기타 벗고 이제 본 강의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죠? 네, 바로 우리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된 신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통일신라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너무 지루했죠? 선생님이 러닝타임을 보니까 지난 시간 강의가 1시간 4분이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듣느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자를 것 자르면서 최단 시간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요, 통일 이후의 신라 사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통일 신라의 통치 체제와 대외 관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강력한 왕권의 확립.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습지를 봐야겠죠? 오늘의 학습지는 바로 몇 번? 10번 되겠습니다. 신라가 통일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국력이 강해졌겠죠? 강해진 국력만큼이나 또 강해진 게 바로 왕권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점점점 고구려나 백제 신라의 왕권이 강해지는 추세에 있었는데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업을 성취한 신라의 왕권은 또 얼마나 강해졌겠습니까? 여기에는 제도적인 장치도 더해지게 되는데요. 자, 이 통일을 이룩한 경주 시내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 시내가 되겠죠. 아주 활기에 넘쳐 흐르고 있군요. 신라를 통일한 왕이 누굽니까? 무열왕이라고요? 김춘추?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 되죠. 무열왕 때 통일된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통일은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 때 통일이 되죠. 하지만 왕권 강화는 무열왕 때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 자, 무열왕 김춘추는요,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뭐 뒤에서 다루겠지만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즉 집사부라는 거는 귀족이긴 한데, 진골 귀족이긴 한데, 그 기존에 있었던 귀족들의 힘을 좀 누르고 왕을 보조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집사부거든요. 여기의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백제를 정복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죠. 지금까지 성골들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진골 출신인 김춘추가 최초로 왕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신라 왕족들도 이 왕통도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범민이가 문무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문무왕 때 비로소 당나라까지 밀어내고 완벽하게 통일을 달성하게 되죠. 통일을 완수하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문왕 때 와서 이제 더욱더 강화가 되게 되는데, 아무튼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신문왕 때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김흥돌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김흥돌의 난을 진압을 해요. 그래서 진골 귀족들을 이제 왕한테 막 기어오르는 진골 귀족들을 세력을 확 눌러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 제도도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귀족들한테 나라에서 지급해줬던 토지, 이 노급이라는 토지를 잠깐 뺐고요. 뺏는다기보다는 더 이상 지급을 안 하고 이제 대신에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주는 월급과 같은 관료 연간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일이 되다 보니까 옛날 백제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 뭐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을 신라인으로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사 조직도 개편을 했다는 거. 그리고 국학이라는 기관을 지어서 이제 고구려의 태학과 비슷한 거죠. 나라의 유교를 장려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유교라는 게 결국 뭐를 중시하는 학문입니까? 효와 충을 중시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국왕한테 충성하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런 식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뜻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굴 다음에 무슨 계급이죠? 골프 문제에서 육두품이라고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육두품? 이 육두품들 자기의 신분의 한계로 능력이 있으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이 육두품들에게도 출세의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귀족들에게 주던 노급을 이제 그만두고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구서당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옛날 고구려인 백제인들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로 편제를 해서 같은 신라인으로 대접을 해주고요. 물론 그렇게까지 신라인으로 대접을 해줬겠느냐 조금 의문도 들긴 하는데 형식상이나마 같은 하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제 편제를 했다는 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학을 만들고 그리고 육두품을 대접해 줬다 이거죠. 이렇게 전제 왕권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왕권이 강화되기 위한 수순인 거죠. 왕이 귀족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했던 토지제도, 그리고 왕이 사람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구서당이라는 그런 군대를 창설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충성하고 효도하는 그런 사상을 교육하기 위해서 국학을 만들고, 그리고 진군 귀족에 물려갖고 그동안 빛을 못 봤던 육두품들에게 관직을 하사하고, 그리고 길을 터줌으로써 왕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설명했네요, 선생님이. 신무랑 때 왕권 강화에 반발한 진굴 세력들의 난을 진압하고요. 그리고 전제왕권을 강화했죠. 행정구역 정비, 관료전 지급, 군사제도 정비, 국학 설치 등으로 말입니다. 자, 통치체제의 정비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치제도의 정비.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어떤 사람이 무릎을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막 되게 성실내고 있네요. 왕 앞에서. 참 버릇없네요. 중앙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집사부라는 관청을 강화시켜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집사부 봅시다. 집사부. 집사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왕명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집사부가 되겠습니다. 이 집사부를 강화해요. 이 집사부의 장관인 시준이라는 사람을 왕이 권한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를 축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화백회의를 축소했다고 되어 있죠? 화백회의.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신라의 화백회의였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화백회의를 축소시켜요. 즉, 기존의 귀족의 힘을 누르고 자기네들의 이후에 만든, 자기네들이라는 게 아니라 왕을 보조하는 그런 기관인 공식적인 기관 집사부를 강화해주고 귀족의 기관인 화백회의를 약화시키면 누가 힘이 세지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힘이 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지방조직을 갖다가 정비를 해요. 지방조직. 신라가 대동강 이남을 통일을 하죠. 원래는 경상도와 이쪽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라도와 충청도, 그 다음에 황해도 지역까지 신라가 영토가 넓어졌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행정구역을 다시 그어요. 그래서 구주와 오소경으로 우리가 통칭되는 그런 행정구역을 만들었다는 거죠. 화면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있습니다. 학습지 오른쪽에 말생각 키우기에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거 같이 보시면서 봅시다. 신라는 전체 이 국토를 9개 주로 나누게 됩니다. 양주, 상주, 광주, 무주, 전주, 옹주, 그 다음에 한주, 삭주, 병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주를 나누고 그리고 이 주에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오소경 되겠습니다. 여기 남원경, 성원경, 중원경, 북원경, 그 다음에 밑에 김해, 금관경 이런 식으로 경주 외에도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할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주 오소경이에요. 자, 이렇게 구주를 만들어서 군현을 설치하고 지방관들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상수리제도라는 걸 만들었죠. 상수리제도. 이 상수리제도라는 게 뭐냐? 인질을 잡는 거예요. 인질. 그 지방의 귀족이나 귀족자제를 오른쪽에 나와 있죠. 중앙정부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게 하는 제도로서 지방의 반란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였다. 즉, 지방에 파견할 지방관의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을 수도에 일정 기간 데리고 있는 겁니다. 소위 인질 잡는 거죠. 그러면 지방에 나가 있는 지방관이 반란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 자식이 수도에 잡혀있다기보다는 수도에 있는데 반란 일으켰다가 자식이 잡혀서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방관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 감히 역모를 꾀할 생각을 못하겠죠. 그런 제도가 상수리 제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소경은요, 행정 군사 요충지로서 중앙귀족의 일부, 그리고 고구려 백제의 옛 귀족이 거주하게끔 만든 작은 수도가 되겠죠. 우리 지금의 광역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목적에는 옛날에 백제나 고구려 귀족들이 살아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여기에 거주를 제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군사제도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서당과 십정 되겠습니다. 부서당, 십정. 부서당은 중앙군으로서 고구려, 백제, 말가림까지 포함돼서 민족을 융화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군대였어요. 십정은 지방군으로서 국경지대인 한주에는 두 정을 설치했습니다. 한주가 어디냐? 한주가 바로 여기죠. 이 중국과의 국경이 있는 경기도와 황해도 북쪽 지역에는 두 개의 정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부대를 좀 더 많이 배치했다는 것이죠. 토지제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나라의 힘은 다 토지에서 나왔죠. 주된 산업이 뭐였습니까? 농업이었잖아요. 옛날에 무슨 반도체를 만들었습니까? 뭐 비행기를, 자동차를 만들었습니까? 농업에서 모든 힘이 나왔습니다. 농업. 따라서 이 토지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발전하느냐 망하느냐가 결정될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게 됐느냐? 귀족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에 노급. 노급이라는 게 뭐냐? 진골 귀족들에게 나라에서 나눠준 토지였어요. 이제 토지를 직접 나눠주지 않고 동그라미 5번 관료전이라는 건 일종의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 월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관직에 복무함으로써 받게 되는 그런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땅덩어리를 나라에서 내주지 않고 이제 땅덩어리를 내주는 게 아니라 매 주기적으로 급여를 준다면 그만큼 진골 귀족들이 어떻게 해요? 더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아니면 예전만큼은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겠어요? 물론 귀족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잘 먹고는 잘 살겠지만 옛날에 대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는 월급을 이렇게 받을 때다 보니까 월급 받아서 열심히 모아야 잘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족의 세력이 좀 약화가 되겠죠. 나중에 뭐 귀족들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런 대로 초창기에는 귀족들의 세력을 누르는데 도움이 돼요. 농민들은 정전을 지급한 뒤 조세를 바치겠다. 그렇죠. 농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뭐 땅이 있어야지 거기서 농사를 져서 세금으로 바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바쳐라. 이런 식으로 농민들의 생활도 안정시키고 세금도 제때 내게 해서 나라도 부강하게 하는 그런 윈윈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촐랑문서라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6번에 촐랑문서. 이게 토지 면적과 인구 등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문서예요. 이게 신라 시대 때 토지 문서인, 그러니까 그 인구 조사 문서인 촐랑문서가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발견되냐?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자,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노급과 관료전 한번 볼게요. 노급과 관료전. 이거 좀 어렵네요.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풀어서 설명할게요. 노급이라는 거는 땅을 그대로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관료전은 한마디로 그냥 봉급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귀족들은 땅을 전체로 주게 되면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도 증발할 수 있으니까 완전 좋은데 이제 관료전으로 바뀌면 그 땅에서 나오는 뭐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 뭐 이런 생산물만 가져갈 수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력을 막 부려먹을 수 없으니까 귀족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귀족들의 세력을 꺾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영상으로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촐랑문서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촐랑문서가 뭐냐? 아까 인구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인구뿐만 아니라 거기서 쌀이 얼마나 나오는지 뿐만 아니라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가축을 얼마나 키우는지를 또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촐랑문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일본에 저기 나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나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도다이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정창원이라는 그런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삼국시대나 옛날에 뭐 외국에서 들어온 보물들, 뭐 약탈해 온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관해 놓는 그런
그 정창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나라라는 곳에 도다이사라는 그런 절이 있어요. 동대사라고 불리는데 거기 보물창고에서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삼국시대 때 선물로 들어온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포장지에 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장지를 풀었어요. 근데 그 포장지가 뭐였느냐? 바로 천랑문서였다는 겁니다. 여기 뭐 일본 학생들이나 옛날에 우리나라 학생들도 뭐 수학여행 갔을 때 같이 뭐 사진 찍고 뭐 그런 사진 뭐 장면도 있었죠. 네. 아무튼 여기서 이 포장지가 발견됐는데 이 포장지가 바로 신라의 어느 특정 지역의 인구와 그 지역의 가축 수나 나무 몇 그루냐 이런 걸 조사한 문서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라 사람들이 일본에다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뭘 선물을 보내는데 그때 포장을 해야 되니까 어디 이면지 같은 걸 쓴 거예요. 근데 그 이면지가 어떤 내용이었냐? 바로 신라의 그런 인구 통계 조사 자료였었다는 거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이면지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학자들에게는요, 그 당시에도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 뭐 경제적으로 무슨 뭐 나무가 몇 그루니 가축이 몇 마리니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했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문서죠.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토대로 그 당시에 통일 신라의 전체 인구를 파악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연구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자, 이제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교류. 통일 신라 이후에 뭐 나당 전쟁이 있었으나 전쟁 이후에도 신라랑 당나라는요 밀접한 교류를 벌였습니다. 싸울 때 싸우는 거고 교류할 때 교류하는 거죠. 신라의 사신들이 이제 당나라에 갔었던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당나라의 어디 무슨 묘소에서 묘에 있는 벽화를 해요. 벽화인데 보니까 여기 당나라 관리들이 있고 이 사람 대머리 벗겨진 사람은 어디 머리 서역에서 온 사람 같네요. 옆에 꽁의 깃털로 멋을 낸 사람이 바로 신라의 사신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와 신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치원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당나라에 어릴 때부터 유학 가서 성공한 사람인데 뭐 물론 신라에 돌아와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 최치원도 그 당시 당나라에 유학했던 유명한 유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학생 승려 상인이 왕래했고요. 그래서 신라인 마을도 생겼어요. 신라 정착촌, 자 동그라미 빈칸에 7번에 뭡니까? 신라방 써보세요. 신라방, 신라촌 이런 게 생겼죠. 금이랑 은, 세공품, 인삼 등을 수출했고요. 대신에 비단, 서적, 공예품 등을 수입했습니다. 자, 신라와 일본과도 교류를 아주 열심히 했죠. 승려가 왕래하는 문화적 교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당과 일본 사이에 동그라미 8번 무역을 전개했는데 뭡니까? 중개무역이죠. 그 사이에서 신라가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그리고 금속 제품을 수출하고요. 그 다음에 모직물을 수출하고요. 반대로 견직물 이런 것들을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는요. 이슬람 사회하고도 굉장히 교류가 있었대요. 동그라미 9번에 들어갈 이슬람 3개, 이슬람 3개. 밑에 있는 한 걸음 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도 내용들도 파악하세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중간에 또 영상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일 신라의 왕권 강화와 관련된 영상 한 편입니다. 시중과 상대들. 그럼 화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백회의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만장일치가 원칙이요.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우리 귀족들의 단합과 이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로써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진골 귀족들의 단결된 힘을 왕에게 보여줍시다. 통일 전에는 귀족 대표들이 모인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면서 귀족 대표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상대 등의 힘이 매우 강했습니다. 상대 등의 힘이 강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는 상대 등의 지위가 약화되고 왕권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때 왕권이 크게 강화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집사부의 설치와 집사부의 장관인 희중의 지위가 강화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난 국왕 집속의 집사부의 장관 희중이요. 왕의 명령을 처리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채, 통일 전에는 내 힘이 더 셌는데 너무 위세 부리지 마시오. 집사부는 진덕여왕 때 김충추의 건의로 설치된 국왕 직속의 최고 행정관청이었습니다. 희중은 왕이 직접 관리하는 집사부의 장관이니까 희중은 왕이 직접 임명하겠죠? 그러니까 희중의 지위가 강화된 것은 귀족 세력의 대표자인 상대 등의 지위가 약화된 것이고 귀족 세력이 약화되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날의 상황과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희중어른, 상대 등의 견제로 나라 운영을 마음대로 하기 어려웠죠. 지금도 국회의 견제 때문에 정부의 독재를 맡고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듯 귀족들이 왕권을 견제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죠. 안 그렇습니까, 상대등 어른? 집사부는 행정부 혹은 청와대에 해당되고 화백회의는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은 오늘날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고 화백회의의 의장인 상대등은 국회의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라시대는 일반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대표 기관인 화백회의를 곧바로 오늘날의 국회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 주요 기능의 하나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귀족들이 화백회의를 통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해가 좀 더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네, 계속 볼게요. 자, 서역과도 교육한 신라 조금 우리가 못 봤는데요. 좀 다뤄볼까요? 경주에 보면 괴릉이라는 곳이 있는, 괴릉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 무인상이 있어요. 되게 험상궂게 생겼죠? 눈도 크고 수염도 동양인처럼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관상 소용이 있어요. 되게 조그맣게 만든 그런 흙으로 빚어 만든 그런 조각상인데요. 생긴 게 어딜 봐도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죠. 통일신라 시기 이전에도 많은 서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증거가 되겠죠. 장보고와 청해진 이야기를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당시 통일신라 시기에 이 바다를 주름잡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장보고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유명한 해상왕 장보고. 자, 이 당시에는요, 해상무역이 상당히 아주 손꼽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위험하기도 위험했고요. 많은 물건들을 싣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중국에서 신라로, 신라에서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었는데 반해서 해적들도 아주 위험했고, 그 다음에 뱃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바람을 잘 타고 순항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를 알아야 되고, 그 바람이 부는 시기도 알아야 되고, 바다의 길들, 해도도 잘 찾아가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도와주는, 즉 해적들도 잡고, 그리고 바다에서 헤매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번창했는데,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장보고였다. 장보고와 그의 세력들이었다는 거죠. 실제 또 장보고는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또 무역에도 직접 종사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지만 신라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노예로다가 어렸을 때 노예로 잡혀서 여기저기서 고생하지만 당나라에서 군인으로서 출세를 하고 그리고 자기 세력을 모아서 신라로 돌아와서 거기서 또 청해진이라는
그런 자기만의 세력을 구성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죠.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상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말이죠. 나중에는 신라의 왕을 옹립하는데도 끼어들어서 큰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청해진을 가면 완도에 보면 청해진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아주 옛날의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복원된 거죠. 자, 안타깝게도 장보고는 나중에 이 왕권 분쟁에, 왕위 계승 분쟁에 휘말려서 신라의 귀족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실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자, 이제 불교의 융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혹시 아십니까?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사건들이죠. 이것도 우리 만화로 한번 만나볼까요? 원효대사.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아직도 당나라의 불교를 공부하러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당나라를 가기 위해 고구려 국경을 넘다가 고생만 하고 돌아왔는데 당나라로 갈 무슨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는 백제가 있어서 육지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백제가 멸망했으니 바닷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스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효와 의사는 다낭성에 이르렀습니다. 배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배가 오지 않자 산속 동굴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배가 온다니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얼른 주무십시오. 왜 이리 목이 마를까? 한밤중이라 깜깜하군. 어디 물이 없을까? 저쪽에 물이 담긴 바가지가 있구나. 우리처럼 여기에서 잠을 청한 사람들이 두고 간 모양이로군. 시원하다. 물이 참 달기도 하구나. 내일 떠나려면 충분히 자주 와야지. 이런! 어젯밤에 내가 마신 물이 해골 안에 고여있던 물이었구나. 간밤에 아무것도 모르고 마실 때는 그렇게 달던 물이 해골이 고인 썩은 물임을 알게 되자 구역질이 나는구나. 모든 일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스님? 배를 타러 얼른 나가야겠습니다. 가시지요.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아니, 왜 당나라 유학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당나라 유학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떠나려던 것이었는데 나는 이미 진리를 깨달았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갈 길이 서로 다르니 그만 헤어집시다. 당나라까지 무사히 가시길 빌겠소. 알겠습니다. 스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원효와 의사는 헤어져서 의사는 당나라 유학을 떠났습니다. 원효는 신라에 머무르며 스스로 공부하여 도를 깨치고 그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찾아다니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일반 백성들까지도 불교를 믿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불교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원효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셨죠? 그렇습니다. 통일신라의 불교 이렇게 번성을 했어요. 수많은 그런 선각자들이, 그 고승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동그라미 10번에 바로 원효 씁시다.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불교의 종파 대립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멀리 유학을 가지 않고서도 정말 스스로 내 내면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죠. 반대로 의상 스님은요, 유학 후 신라의 화엄종을 창시했어요. 네, 동그라미 11번에 화엄종 봅시다. 화엄종 창시했고요.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하게 되죠. 기타로 그 외에 해초, 원측, 진표 뭐 이러한 스님들도 등장을 했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불교 예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기 어딘지 아시죠? 수학여행 한 번은 가보셨을 법한 불국사, 석고람의 본존불 다 보셨을 거예요.
안압지 뭐 등등 경주 가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다 거치는 필수 관광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통일신라 때 꽃피웠던 그런 불교 예술이 되겠죠. 불국사에 들어가면은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탑들도 여러분들 경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과 같은 그런 또 이 불국사의 석가탑보다 좀 더 스케일이 좀 큰 그런 석탑들도 볼 수 있는데요. 통일신라의 빛나는 문화유산들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범종, 우리가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종이 있죠? 이 성덕대왕 신종 되겠는데요. 상원사 동종 이런 것들도 불교 예술이고요. 패스 넘어갑시다. 목판 인쇄술. 여러분들 그 금속 활자 아시죠? 금속 활자가 있기 전까지는 나무 활자가 있었습니다.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기 전에는 나무가 좀 더 다루기 편하니까 나무로 활자를 만들었죠. 그 목판 인쇄술의 결과물이 바로 동그라미 12번에 들어갈 무정광 대다란이경이었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목판 인쇄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목판 인쇄물이 있긴 있었겠으나 이건 현존하고 있는 그런 최고, 제일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쯤 되면 심화 문제 1번, 2번 오른쪽에 있는 거 풀어볼까요? 잠깐 시간 정지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풀렸으니까 우리 답 맞춰봅시다. 자, 1번 신라는 노급을 폐지하고 관리들에게 뭘 지급했습니까? 바로 아는 친구들은 다 썼을 거예요. 관료전이죠. 관료전. 2번 신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무슨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죠? 바로 중개무역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 장 빠이빠이라고 이제 마지막 장 넘어갑시다. 유학, 우리가 유교를 학문화하는 걸 바로 유학이라고 그러죠. 이 유학도 발전했어요.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거를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국학. 네. 관련 제도를 보겠습니다. 국학에서 유학을 교육했어요. 유교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상품과라는 걸 통해서 유학자를 등용했습니다. 독서상품과는 지금으로 말하면 과거시험 같은 건데요. 아예 과거시험처럼 관리를 뽑는 그런 제도는 아니었고, 이 독서상품과라는 그냥 간단한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냥 좀 지식인을 갖다가 관리를 등용하는데, 그렇게까지 높은 그런 관리를 등용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진골 귀족들이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골 귀족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한미한 귀족들이나 육두품들을 이 이너서클 안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아직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자는 강수, 설총, 김대문, 최치원 같은 그런 학자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밑에 있는 심화학습 문제 3, 4번과 실전 문제 1, 2번 마저 푸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또 잠깐 멈춰볼까요? 네, 이제 됐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3번, 장보고는 완도에 뭐를 설치했다고 했습니까? 아까 청해진이라는 걸 설치했다고 그랬죠? 청해진. 4번, 누구는 여러 종파로 나뉘어있던 불교회를 통합시키고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죠? 바로 무슨 대사? 원효 대사. 해골물을 먹고 각성한 원효. 자, 실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1번, 다음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통일신라 사회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골귀족 세력의 반란을 진압했다. 귀족에게 주었던 노급을 폐지하였다. 육두품 세력이 왕의 정치적 지원자로 활동하였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강력한 왕권이 나타났죠? 왕권. 자, 2번. 통일신라의 대외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답은 뭐겠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다 불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전부가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화 문제와 실전 문제가 모두 다 풀이가 되었네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발해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